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라디오 헤드님이 더마카 컴온 제이비타임즈 삐딱하게 스타트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준비한 소식이 좀 많습니다. 제이비 바로 시작을 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이런 뜻을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와 개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네, 장인수 기자가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점검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는 사실상 익명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내용상 이건 거의 익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오디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언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오디오에는 나오지 않는데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 오디오에 나오는 고위검사 한 명이 그래서 차라리 정식으로 지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하면 내용상으로는 딱 한 명, 형식상으로는 딱 두 명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누구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얘기도 결국은 추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익명의 의미는 없다라는 점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진위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심의 합리성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합리성을 구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기본이 교차 검증입니다. 크로스 체크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의심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정합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기초로 할 때 합리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자, 메시지의 핵심은 공소 취소를 해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부적절한 요구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부적절한 요구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다수라는 점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 메시지 형식이 뭔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방송 내용을 보면 토크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문자를 언급을 하는데 장인수 기자는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문자인지 아닌지 이거를 여기서 지금 단정적으로 전제해 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맥락상 놓고 보면 구두일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정말로 이 사람이 고위검사 다수에게 공소 취소해 주라라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요구를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면 이건 안 새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대놓고 일을 벌인다라고 하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합리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되살펴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적절 요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상황을 상정해 놓고 자기 방어책을 강구하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게 상례일 겁니다.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서 그중 하나가 지금 지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데요. 정식으로 지휘하라고 고위검사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지휘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발뺌하고 빠져나갈 수 있으려면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겉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금방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위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위검사에게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위검사들 다수들에게 정식 지위의 형식을 띠지도 않으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이게 사실상 상상 납득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제가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예단은 안 하겠는데 다만 저 내용대로라면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장인수 기자가 제기한 의심의 합리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 논란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장인수 기자가 지금 구체적인 방법, 메시지 전달 방법은 밝히지 않겠다고 어제 했잖아요. 그걸 밝히면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보냈다고 했는데 다수에게 보낸 방법이 구두냐 아니면 문자냐 뭐냐. 그래서 그 보낸 걸 갖고 있느냐 자신이 손에 쥐고 저 얘기를 했다면 그건 또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논란을 지켜보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데서의 포인트는 장인수 기자가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했는지 그래서 그 전달한 메시지의 흔적을 갖고 공개를 하는지 마는지 제가 볼 때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이 방송 이후에 한준호 의원이 방송에서 저작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이러는 것에 화가 난다. 장인수 기자에게 묻는다. 사실이면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었고 어젯밤 10시에 장인수 기자가 유튜브 라이브를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얘기는 일단 뭐 속 시원하게 다 밝히진 않았고요. 출처를 밝힐 수는 없다. 왜? 취재원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팩트체크는 충분히 했다. 이 얘기를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 고위 관계자가 누구냐 이거를 묻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 저격하려고 방송한 거 아니다. 워딩만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팩트체크 충분히 했다면 지금 JB가 문제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보도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 여기서 권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라는 고위 검사가 차라리 정식으로 지휘하라고 했다라는 거니까 그 권한이 뭡니까? 지휘권이에요. 그러면 고위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2명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야흔님. 윤석열 정부 때 가장 듣기 싫은 게 정부 고위 관계자란 말이었는데 지금도 언론에 이 사람 말이 이런 이름이 나오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경호날다님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흘린 것에 낚인 건가요? 라는 물음표. 또토로님 툭 던져놓고 알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라고 한 건가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이 소식 물음표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그저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의문 채택 비하인드가 공개가 됐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 주도로 윤석열 1심 선고 후에 지도부 물밑 대화가 오가다가 지난 6일 남양주 8인 소주 회동에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남양주 시장 출신의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노선 변화 요구와 내홍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회동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8명이 만났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그다음에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김민수, 신동욱, 조광한 최고위원, 그리고 정점식 의장,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렇게 8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결의문에 절연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일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걱정을 했지만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방선거를 치르고 당이 바뀌려면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장 대표가 수용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6일 저녁에 있었다라는 남양주 소주 8인 회동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7일 오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끝장 토론 자리부터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페이스북 글이 올라갑니다. 자, 바로 이날 장동혁 대표가 오후에 안철수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출마 요구를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가 되니 그날 저녁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 자리에서 당 노선 변경과 당권파 인사 일부를 청산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장동혁 대표가 잘 들었다라고만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비하인드인데요. 자,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라고 하는 그 행로가 대충 나옵니다. 결절점이 뭐가 되냐면 7일 오후에 안철수 의원부터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때 안철수 의원이 이걸 받아들였다면 당 노선 변화 요구, 오세훈 시장의 요구, 끝장 토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냥 장동혁 대표는 밀어붙이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선순위가 오세훈이 아니라 안철수였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거부를 하는 바람에 대안부재에 빠졌고 뭐 나머지 신동욱 또 누구죠? 나경원 의원 등등은 불출마한다고 이미 밝혔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으니까 대안부재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오세훈 시장의 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일 오후에 장동혁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만났을 때 당 노선 변경 얘기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 의총에서 나온 결의문이 오세훈 시장의 배수의 진이 통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이게 복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시간 순으로 보면은 6일에 남양주 소주 회동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대충 방향은 잡았는데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여기까지 전적으로 수용을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안철수 의원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마침 그날 오세훈 시장이 끝장 토론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오세훈 시장의 배수의 진은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키는 안철수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네, 데이지님은 소주회동의 소주에 좀 관심을 보이셨네요. 맨정신으론 저륜이 힘들었던 건가요? 라는 댓글 올려주셨고 장동혁 대표에게 만나자고 했던 유튜버 전한길 씨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탈당하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본인이 탈당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나올 목소리는 뻔하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얘기밖에 더 나오겠나요? 이미 그런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유가 상승의 최고 가격제 시행, 유류비 지원 등의 방안을 거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 이걸 통해서 어쨌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과도한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데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부연 설명도 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유류대금을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려주면 어쨌든 그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통제는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해서 네. 지원을 하면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도 있고 네. 완화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 말에서 두 개의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과 한번 맞세워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최고 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한번 맞세워 봅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안철수 의원의 문제의식과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이 거의 같다라는 중간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반대 명분도 별로 없습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망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전통적 반대 논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 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그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그래서 늘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대통령 방침을 받아 적정한 규모로는 뭐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속도인데요. 추경을 편성해서 언제 집행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정치권은 그게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여기에 촉각을 세울 것이다. 뭐 이렇게 진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 지방선거 전이라면 야당의 반대 논리는 뻔하겠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대통령 직속으로 비추입위원회를 설치해서 12.3 내란 저지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비추입 인증서를 발급 수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증서 대상과 기준을 결정한 뒤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등기 우편, 대면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또 국가기념일 지정 등 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빛의 혁명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는 합니다만 취지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빛의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볼 때 만약에 받게 된다면 두고두고 가복급으로 보관해야 할 인증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인증서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아빠 엄마가 이때 어디서 뭘 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꼰대의 라떼 화법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뭐냐? 민주주의 산교육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서가 뭐가 되느냐? 민주주의 교육 교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레드 회원님 노벨상 받으면 시민대표로 우리가 가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위대한 사람 한 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여럿이 역사를 바꾼다. 이거의 산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래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면서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 여야에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장 개헌의 진심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은 개헌의 목표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비상개헌 국회 사후 승인권, 그다음에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헌법 명시 이 세 가지를 꼽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비상개헌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자, 12.3 내란 같은 것들을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을 다시 손봐야 된다는 얘기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고. 그다음에 5.18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5극 3특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행정 통합 계속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여야가 굳이 뭐 그 의견 대립할 이유도 없고 얼마든지 합의 도출할 수 있는 내용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우원식 의장이 지금 제시한 일정대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정치권의 뭐 움직임이 그렇게 또 발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네, 이미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는 개헌에 반대한다. 이 말을 지금 반복 중이라고 하거든요. 짧게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리면 1986년에 건대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28일에 건국대에서 개최된 애학투련, 정식 명칭이 전국 반회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이 이때 있었는데 이때 경찰이 들이닥쳐서 학생들 1,525명을 체포 연행했고요. 1,285명을 구속을 한 사건이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포, 불법 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타, 고문,
등의 폭행,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러면 건대 사건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명예가 회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0년 만에 라고 물프레님이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억울함 다 풀리시길 바랍니다. 라는 댓글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